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동입니다. 아마 일기예보를 보면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날씨예보가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날씨예보보다는 오히려 미세먼지가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의 어떤 관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환경의 미세먼지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저희들이 이제 입자 크기로 크게 이제 PM10과 PM2.5로 나누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PM10은 일종의 옛날에 얘기했던 먼지라는 그런 차원이고, 그게 PM2.5의 경우는 초미세먼지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부분은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런 미세먼지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재난으로 규정할 정도로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PM10의 경우는 큰 걱정을 안 하는데요. 아까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PM2.5로 이렇게 규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PM2.5의 경우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체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지만은 또한 이것들이 호흡기라든지 폐에 이렇게 빠르게 이동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세계 보건기구 WT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이런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한 인벤토리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자체적인 것보다도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이고 또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배출원에 대한 기호들을 이렇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이제 산업, 비도로, 수송, 발전 분야 순으로 이렇게 된 반면에 우리 도의 경우는 발전 43.2%, 수송, 비도로 순으로 이렇게 산업 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우는 발전과 수송 분야가 좀 높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미세먼지가. 예, 그죠?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그리고 이 미세먼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난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부분에 대한 위기 관리 이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재난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재난을 지금 현재 그 재난법에 예. 국가 재난 중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뉴얼에서 자치위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까? 제가 사실 의원님 한 달밖에 아직 안 돼요.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예. 돌아가서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왜 인벤토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원인 구술이 분명히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러한 그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인벤토리에서의 중요성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배출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발전 파트가 특히 높습니다. 그죠? 예. 이 발전 파트가 높은 이유가 뭐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천포하고 하동 화력발전소가 두 개소에 지금 14기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마 충남 다음으로 우리 도가 좀 높고 또한 높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예. 발전소가 많다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후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를 좀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례로 예.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추례로서는 지금 현재 하는 그 비감 비상 조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게 주민들에게 조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차량 제한이라든지 또한 그 다량 매출업소에 대한 상향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전 시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미세먼지법에서 조례 유인 규정 한 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주로 이 18조에서 규정한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이 운행 제한을 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네. 좀 그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저 친환경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거기 LPG 자동차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그 친환경 자동차라 봤을 때는 이 협의에 친환경 자동차라면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전국적인 어떤 그 보급률이나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뽑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로 봤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유차 트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소차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LNG로 이렇게 경유보다도 훨씬 한 10분의 1 정도 그 오염도가 낮은 그런 LNG로 바꾸기 때문에 강의로는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하고 협의로 부분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LPG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예산 확보에 보면은 그 경유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 경유 자동차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보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노후 경유차 폐차에 있어서 저기 지난 3년 동안에 한 1,06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감 장치 부분도 있습니다. 예, 포함했어요. 저감 장치 부분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 안 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료에 저감 보니까. 장치에. 그 부분은 한번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챙겨보도록 그래서 왜 이 경유차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특히 경유차에서는 우리 미세먼지 중에서 낙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아마 우리 기관지 관련 암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미세먼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은 특히 그 운송 부분에서 어떤 경유차에 대한 포커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유차에 대한 향후 배출원 우리의 구성 문제가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의 PM 2.5의 구성 성분하고 저 함양 산청에서 PM 2.5 성분이 구성이 같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같을 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규제는 우리가 크기별로만 규정 PM 2.5, PM 10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의원님의 말씀에 조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발생의 화학적 원인별 그걸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저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3년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 현황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3년간 예산에 한 161억 원. 그리고 지금 추경이 반영 안 됐죠, 그죠? 추경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2천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3년간 도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된 추진 실적이 오는데 PM10 같은 경우는 43에서 46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PM2.5 같은 경우는 23에서 21로 1 정도 작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돈을 쓴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 미세먼지 수치가 피부로 와닿히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도약의 2016년부터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준비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PM 2.5 같은 경우는 2015년 25 마이크로그램에서 작년도가 2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한 5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낮춘 통계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게 아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서 뭐 주의보라든지 경보를 이렇게 발령하다 보니까 아마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또 오히려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됐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금 아까 조전 앞에서 말씀하실 때 PM10보다는 PM2.5가 우리 인간에 대한 위해성이 높을 거고 또 좀 더 나간다면 PM1.0에 대한 어떤 위해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도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공단을 갖고 있는 창원시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PM2.5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어떤 미세먼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런 각 지역별로 어떠한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2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지금 현재 용역 이제 발주해서 거기다 다시 어떤 정책을 입안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이거 작년 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에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사전에 먼저 이런 어떤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되온 이후에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어쩌면 예산의 효율성도를 담보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료화면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휴일이기도 했던 오늘은 나무 심는 식목일입니다. 제대로 키운 나무 한 그루는 웬만한 공기청정기 묻지 않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심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세제곱미터에 최대 44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 소나무 10여 그루를 심은 교통섬에선 33 마이크로그램, 보통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근 도심 숲에선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25%가 낮고 초미세먼지는 40%가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년에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정도의 그런 부분을 나무가 이렇게 저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1헥타 숲일 경우에는 168kg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뭇잎의 기공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일종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국내 주요 도시의 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1인당 도시숲 면적은 런던과 뉴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숲 면적을 늘리고 숲의 질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산림 가장자리를 침엽수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으로 바꾸고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숲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네. 향후에 제가 이 동영상을 갖다 국장님한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2층을 쓰지만 아까 PM10과 PM2.5의 어떤 삭감의 어떤 양을 봤지만 숲의 중요성이 얼만큼 이 미세먼지 대책에서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구해왔습니다. 향후 실효성이 있는 미세먼지 대감 대책의 이 도시 숲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시고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체대한 문제이므로 현재 미세먼지 입경별 측정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배출원에 따라 다양한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며 배출원에 따른 많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에 현재 농도를 기준으로 한 대기질 관리에는 인체 위험성을 고려한 대기질 관리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고생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와 소통하는 경남 글로벌 경남 추진 전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늘 희망하듯이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평화 상태로 전환해서 지경학적인 강점인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로 변한다면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경남의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우리 경남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논의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유라시아의 대륙과 연결되어 대양과 교류가 될 수 있게 하는 랜드 브릿지 개념으로 남북 내륙철도와 진해지역 부산항 제2신항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을 아우르는 국제철도 항만 복합 운송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물류체계를 연결하여 친환경 고효율 체계로 바꾸고 이 물류체계를 기반으로 동북아 신국제 분업의 체계를 경남 중심으로 구축해 유라시아 경제의 시작점이자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철도 물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류에서 미국으로부터 비타민을 갖다 수입해 오서 항공으로 분배를 하면 한 6개국이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철도 운송으로 한다면 64개국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철도는 물류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항래 서부권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항래입니다. 오늘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의원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남북철도 연결, 즉 리커넥팅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네, 고맙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 육로로 교역이 가능해지면 세계 GDP 한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경제권에 우리가 편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이 진해 신항에서 모소바까지 배로 가면 한 30일 걸린다면 철도로 이용하면 1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남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철도 공동체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자리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한태평양 지역 간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세계의 물류 중심지가 바로 경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월 말 오랜 시간 동안 각계각층의 노력의 결실로 김천,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191km의 남북 내철도가 국제정사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감격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남북 내륙철도와 연결되는 중부 내륙철도는 어디까지 됩니까? 예, 중부 내륙철도는 부발에서 지금 문경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언제 완공이죠? 2024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다음 2021년이 아니고 2024년. 전체적으로 문경까지는 2024년까지 되고요. 네. 그다음 문경에서 김천까지 오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철도로 이야기하면 물류 쪽에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만일에 우리는 남북 내륙철도가 지금 고속 전용 철도로 넣어집니까? 그냥 철도입니까? 예, 고속철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속철도로 된다면 남북 내륙철도가 최단거리로 우리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남북 내륙철도 통해서 동해선을 타고 가서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되면 아마 10억의 인구가 우리가 15억 정도 인구가 아마 컨택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TCR로 연결되면 동해 쪽 말고 지금 현재 단둥 쪽으로 연결되면, 그죠? 경인선을 쪽으로 연결되면은 한 6억 5천. 그리고 몽골하고 만주까지 연결되면 한 1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철도로서 10억의 인구가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큰 중심에 바로 우리 남북 내륙철도가 중심을 차리게 되는데 이 철도의 앞으로의 여객과 화물의 수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여객에 대한 수요 전망은 지난번에 2017년도 민자 적격성 예비 타당성 조사 KDA에서 한 조사상으로 보면 5년 단위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하루 한 12,100여 명, 그래서 연간 한 450만 명 정도가 여객이 이용할 걸로 예측이 되어졌고요. 물류에 대해서는 남북 내륙철도와 관련해서 별도로 물류가 반영되어 있고 조사상으로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물류가 많이 늘어날 걸로 해서 우리
우리 도의 경상남도 물류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 2015년도 수립 당시에는 남부 내륙 철도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건데요. 물류는 저희들 수치상으로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대단히 많은 물류가 해양 플랜트나 항공산업 그리고 이제 부산 제2신항건설 등으로 해서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H자 한국의 우리 신경제 지도에서 H자에서 비업자로라는 그런 어떤 문구를 보셨는지요? 예. 네. 지금 현재 우리 신경제 지도의 중심이 판문점에서 봄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려 그러면은 봄의 시작은 우리 경남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남북의 어떤 철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 창원에 있는 로템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철도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많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중앙아시아 특히 동유럽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자원 개발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일 것입니다. 그죠? 전기 발전 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 경남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자원 결제력이 없으니까 해물 결제가 될 확률이 좋다면 그 자료를 가져와서 연구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경남의 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판문점의 봄은 어쩌면 판문점이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 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WTO에서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무역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유럽 대륙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떤 물류는 해상 물류로서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도 물류로서 커버링해야 되고 철도 물류가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는 운송수단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북내륙 철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내륙 철도가 단선 철도로 바뀐 경위와 추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부 내륙 철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66년도에 김삼선으로 이렇게 기공식을 했지만 재정 사정으로 이렇게 추진이 못 되다가 2006년도에 제1차 국가 철도망 사업의 김천 진주 구간을 단선 건설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셨다가요. 2011년도에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김천 진주 구간은 복선으로 그리고 진주에서 거제 가는 단선으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그 민간 투자 등과 연계를 해서 추진 시기도 좀 조정하고 향후 여건 변화와 여러 가지 사업 규모를 검토한 결과 단선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와 민자 적행성 그 조사에서 단선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빚이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정부 민자 적객성 사업에 통과가 안 되니까 정부 재정 사업으로 아시다시피 통과되면서 그다 단선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철도 수요에 대한 조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대한 정세가 많이 변했고 그 물류 환경도 많이 거의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철도의 복선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도의 우선 복선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철도의 안전성 문제하고 그 효율성 문제입니다. 철도의 안전성 문제는 단선으로 고속철도 이렇게 마주쳐 달리다 보면 신호기 고장이나 뭐 정전이나 이런 이제 불가피한 사태가 생길 때 사실 충돌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 철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로 이제 고속철도는 주간에는 여객을 수송을 하고 야간에 선로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 열차는 야간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선으로 되어졌을 때는 이게 이제 야간에 선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화물 열차 수송이 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필요성은 철도의 안전성 문제하고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이 남북 내륙철도를 물류의 관점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덧붙이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부산항 제2신항이 확정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굉장한 어떤 물류에서 가장 큰 허브가 아마 부산항시는 지금 우리 진해 쪽이 될 건데 경남면. 그렇다면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정성과 정시성입니다. 만일에 경전선이 지금 현재 수도반도 송전에 지금 현재 우리 철도가 지금 다 모아져 있는데 지금 그 경전선이 아마 스톱을 하게 된다면 정시성을 대륙 철도 물류의 정시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체도로 남북 내륙 철도 역할도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내륙 철도 복선화의 전략에 한 번쯤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내륙철도가 거대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해 지역 부산항 제2신항의 연결과 복선철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철도 항만 복합 물류 체계로 편입될 수 있으며 세계가 소통하는 경남의 꿈이 실현될 수 있으며 유라시아 신장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철도망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와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진해 지역 부산항 제2신항의 철도 물류는 항구 남북 내륙철도 연결을 통해 철도 물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며 한국으로부터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있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남 미래를 이끌어주는 주 성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변하신 데 수고했으면 들어서 좋겠습니다.